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AI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글이 제미나이 3.0을 발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시스 미션을 출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점이죠.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CEO는 구글의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3.0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론, 속도, 이미지, 비디오 등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빨라졌다. 이는 정말 놀라운 발전이다. 그동안 챗 GPT를 써왔었는데 이제 챗 GPT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제미나이를 극찬했습니다. AI 시장에서 사실상 후발주자였던 제미나이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일단 강력한 멀티모달 이해 능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다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멀티모달 처리 속도와 정확성에서 기존 AI 모델들을 뛰어넘는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지난 21일에는 AI 챗봇 평가 사이트 LM아레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 박사 수준의 과학 수학 문제를 푸는 GPQA 다이아몬드 시험에서 정답률은 무려 91.9%로 챗 GPT보다 5.1포인트 앞섰고요. 가장 어려운 AI 성능 평가로 불리는 인류 마지막 시험 HLE에서도 최고 점수인 37.5%를 받았습니다. 제미나이 3.0이 챗 GPT에 비해 가장 유리한 점이라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구글 생태계에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즉각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이를테면 구글의 검색 엔진이라든지 크롬 브라우저, 또 안드로이드 OS 등 구글의 핵심 서비스들 위해서 바로 작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고의 강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구글이 발표한 3, 4분기 실적을 보면 제미나이 앱의 월간 사용자 수는 6억 5천만 명으로 지난 7월에 4억 5천만 명 대비 무려 2억 명이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보다 더 위력적인 것은 TPU입니다. 제미나이 3.0은 훈련과 추론 모두 구글의 AI 전용 칩, 텐서 처리 장치, 즉 TPU를 기반으로 설계됐는데요. 일부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GPU를 뛰어넘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 TPU의 차이점부터 설명드리죠. 엔비디아의 GPU는 원래 그래픽 카드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로 비디오 게임이나 시각 효과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래픽 렌더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와 연산을 처리할 수 있어서 AI 모델 학습에 적합하죠. 반면에 텐서 처리 장치는 대량의 데이터와 딥러닝을 위한 행렬 연산을 처리해서 AI 모델 학습에 최적화된 주문형 칩, 즉 ASIC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GPU가 범용성이다라는 특징을 갖는다면 TPU는 특수성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엔비디아 GPU의 최대 강점은 언제 어디서나 작동할 수 있는 호환성입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이미 구축해놓은 쿠다 생태계로부터의 락인 효과는 이미 범접할 수 없는 기라성과 같죠. 오늘날의 엔비디아는 칩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쿠다 생태계 그리고 NV링크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여러 개의 칩과 칩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병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칩을 빠르게 잘 만들면 뭐합니까? 이 병목 때문에 속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NVL72는 72개 칩을 연결해도 마치 하나의 칩처럼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르다는 타사의 칩보다 무려 7배나 빨랐었기 때문에 초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엔비디아는 칩을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칩과 칩 간의 연결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엔비디아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구글의 TPU는 광학 회선 스위치, 즉 OCS라고 하는 독자 기술로 연결돼서 TPU 파드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OCS는 초당 무려 13TB의 전송 속도를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NV링크가 1.8TB/s인 것에 비해서 월등하게 빠르죠. 이 기술 덕분에 반도체를 대규모로 묶어서 학습시킬 때는 엔비디아의 GPU보다 구글의 TPU가 성능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 소모 중요하죠. 여기에서도 TPU가 월등합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매우 다양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TPU는 오로지 AI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기능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같은 연산을 할 때
전력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PUE라는 기준이 있어요. Power Usage Effectiveness의 약자인데요.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 소비량을 IT 장비가 쓰는 전력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은 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 센터의 전력 낭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죠. 전 세계 평균치가 대략 1.5 수준이에요. 그런데 구글 데이터 센터의 PUE는 고작 1.092에 불과합니다. 산술적으로 따져서 구글 데이터 센터는 같은 전력량으로 다른 데이터 센터보다 37%나 더 많은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이 되죠. 특히 최근처럼 이 추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효율은 매우 중요한 경쟁적 우위 요인으로 부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엔비디아에 대한 매도 의견을 제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3D 공간 구역 능력을 요구하는 피지컬 AI 시대에서 엔비디아가 이미 선점하고 있는 옴니버스 같은 이 소프트웨어 인프라에 기인한 GPU 락인 효과를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회사라는 게 오로지 재무적 효율, 돈만 아끼는 것을 중시하진 않잖아요. 뭔가 프로젝트를 빠르게 성취하고자 할 때는 쿠다 베이스의 GPU를 이용하는 그런 수요가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TPU가 GPU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다라는 것은 완전히 틀린 전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주거니 받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함께 발전할 겁니다. 어느 날 엔비디아는 구글의 TPU에 비해서 압도적 성능을 보이는 뭔가 다른 칩이나 네트워킹 기술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구글에 대한 투자 전략은 간단합니다. 둘 다 사세요, 그냥. 이런 뉴스로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 그거 사시면 됩니다. 또 어떤 뉴스로 인해서 구글이 상대적 약세를 보이면 그땐 구글을 사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제네시스 미션을 설명드리죠. 제네시스라는 말은 성경의 창세기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다라는 점에서 제네시스 미션은 전혀 새로운 세대의 시작점이다라는 취지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AI는 단순한 경제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이 되어가고 있죠.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과거에는요, 막강한 해군력, 주먹, 그리고 시장, 마켓이 필요했다면 이제부터는 AI에 대한 선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어요. 미국은 생성형 AI를 거쳐서 에이전틱 AI, 피지컬 AI를 넘어서 결국 가야만 하는 초지능 AI, 즉 AGI에 먼저 도달하겠다라는 겁니다. AGI가 완성되면요, 인류가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개인별 맞춤 신약 개발 등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서 소위 무병장수의 시대를 열 수 있어요.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핵 융합 발전이라든지 양자 컴퓨팅 등의 전략 분야에서도 이 초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GI를 통해서 국가 간 경쟁력, 특히 이 중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이번 미션의 최종 목표가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AI 슈퍼컴퓨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연방정부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모델링과 연구 및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전력 수급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오는 12월 10일부터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할 예정이라서 당분간은 코스닥 혹은 중소형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AI 관련 반도체 종목들의 상대적인 약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네시스 미션이 과거 맨해튼 프로젝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맨해튼 프로젝트가 뭔가요? 핵무기 구축을 위한 비밀 계획을 말하는데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9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으로 받은 한 장의 편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독일보다 늦지 않도록 서둘러 핵무기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간절한 호소의 편지를 썼는데요. 실제로 당시 독일은 우라늄 핵분열 실험에 먼저 성공했었죠. 벨기에로부터 우라늄을 확보했고 노르웨이로부터는 감속제로 쓰일 중수를 다량 수입해 두었기 때문에 이제 막 핵이 개발됐다고 해도 전혀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시스트가 정권을 쥐고 있던 독일에서 먼저 핵을 거머쥐었다면 이 세상 어찌 되었을까요? 맨해튼 프로젝트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트럼프가 제네시스 미션을 맨하튼 프로젝트에 비유한 것은 중국의 굴기를 꺾고 세계 패권을 먼저 거머쥐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역시 국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초당적 지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정치적 걸림돌도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빅테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저는 여전히 빅테크에 무기를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 데이터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AI 기업들은 양질의 공공 데이터와 최첨단 AI 기술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배력은 점차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그런 이유로 AI에 대한 투자는 중단되거나 혹은 속도 조절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중국이 강하게 추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요, 두 자릿수 격차였던 것이 이 미중 간 AI 성능 차이가 이제 1%대로 좁혀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왕은 나노초 차이까지 쫓아왔다라면서 중국이 AI 경쟁에서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네시스 미션이 이제 막 서명되었다면 AI의 긴 여정은 이제 겨우 첫 발을 막 뗀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걱정거리가 하나 생겨요. 트럼프는 오빠 범위 내에서 예산을 꾸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볼 땐 어림도 없어요. 오빠 법안은 R&D 예산이 별로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 추경을 꾸린다면 시장 금리가 급등하고 물가가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인기가 요즘 바닥을 찍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금리와 물가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30년 모기지로 집을 사서 원리금을 매달 갚아나가고 있죠. 또 자동차도 할부로 구매하고 있어요. 모기지 금리가 6%를 넘어서고 자동차 할부 금리가 9%에 육박한다면 당연히 그 비난의 화살이 현 정부로 향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는 당장 제네시스 미션도 진행해야만 하고 중간 선거를 위한 금리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퍼즐을 동시에 풀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활동 영역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면 두 가지 퍼즐을 동시에 풀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이론적으로 AI 투자에 막대한 자금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경우 장기금리 상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의 보유 가치, 즉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AI 투자를 지원하고 경기를 부양하면서도 금리가 하향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세워야 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토큰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 국채 수요를 끌어올리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지난 1970년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미국은 오페크를 움직여서 석유 거래에 오로지 달러만을 받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중동의 국가들은 석유를 팔면 달러를 받았죠. 그 달러로는 미국의 국채를 매입했었습니다. 달러와 미국 국채 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렸던 이 정책을 우리는 페트로달러 정책이라고 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스템은 정말 잘 작동되고 있었어요. 중국이 배신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물건을 사주고 달러를 주면 중국은 그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사기로 했던 구조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더 이상 매수하지 않았고 대신 금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거대한 수요의 축이 붕괴되면서 미국 국채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었고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다라는 미 국채 수익률은 고작 변방통화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지는 이 기이한 현상마저 보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달러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호락호락하진 않죠. 중국을 대신해서 미국 국채를 수요해 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열게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은요. 반드시 미국의 초단기 국채가 담보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다른 담보를 할 경우 테더처럼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해버릴 테니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초단기 국채 수요를 끌어올리게 되면 단기채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더 높은 수익률을 찾는 투자자들이 중장기물로 이동하면서
중장기 금리도 덩달아 하향 안정되는 현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연스럽게 수요가 장기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연준이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단기 국채를 매도하고 장기 국채를 매수하는 이른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장기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이 달러 시스템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숙명과도 같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 스테이블 코인이 무럭무럭 커야 되겠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을 팽창시키는 정책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실물 연계 자산,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는 RWA 토큰화 시장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미국 맨하튼의 큰 건물을 토큰화해서 조각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 투자를 통해서 내가 가진 돈만큼의 임대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어요.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조각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되팔아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에 대해 분배금을 챙길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RWA 토큰의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크레디티 액트가 내년 1월 전후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정대로만 통과된다면 내년 후반쯤이면 RWA 토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RWA 토큰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온체인 시장에서의 지불 수단인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커지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급은 더욱 안정될 수 있고요. 중국이 굳이 미국의 국채를 사주지 않아도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점차 하향 안정될 수 있단 말이죠. 내년 말까지. RWA 토큰 시장의 개화는 결국 AI 산업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은 생성형 AI를 넘어서 에이전트 AI의 시대인데요. 이제 결제 영역에서 AI 기능이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번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구매 자료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죠.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AI 기업들의 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 수수료 일부를 이렇게 계속 챙기게 된다면 AI 시장에 형성된 수익성 우려도 털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RWA 토큰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구축할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첫째,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AI 산업을 수익성 있는 우량한 경제 주체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달러 시스템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결국 내년 연말쯤에는 RWA 토큰 시장의 개화가 숙명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미리 준비하시면 되죠. 주식시장이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관련된 주식들의 움직임은 아마도 봄이 무르익을 때가 되면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부터 어떤 종목에 들어갈지를 미리 고민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